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장병들이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9년까지 보급부대 등에서 근무하는 2,500여 명이 전투 임무로 전환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비전투 분야의 민간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장병들이 전투 임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병들이 전투 임무에 집중하고 그리고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군수와 시설 분야 그리고 교육 훈련 등 전투 근무 지원 분야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민간 자원 확대 방안을 담은 민간 개방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본격 추진된 민간 개방 계획. 이번에 확정한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5년 계획에서는 전투근무 지원 분야에서 복무하는 2,500여 명의 병력을 감축하고 2,400억 원의 국방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우선 보급부대가 담당하는 세탁과 각종 물자 정비, 폐품 처리 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지난 2013년 1개 부대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 3개 부대로 확대한 이 사업을 해마다 3개 부대씩 추가로 확대해 2017년까지 12개 부대에서 85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2년 동안 5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달성한 에스코와 와스코 사업도 전군으로 확대합니다. 민간의 에너지와 물 절약 전문 기업의 투자를 받아 조명과 난방, 상하수도 시설을 개선하는 이 사업을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개씩 사업을 늘려서 공공요금을 590억 원가량 절감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병역문화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부대관리 업무 민간 위탁 사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 운영하고 군 복지시설이나 휴양시설에 근무하는 장병들을 군 복지기금 재원 규모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전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한정된 병력과 국방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8일 남북 상호 간에 비방과 중상 중단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회의에서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 상봉과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행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채택한 남북 당국 상호 비방 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은 남북 관계의 기초인 신뢰 형성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상호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 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은 또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이 조속히 대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등 남북 간의 현안 등을 협의해 남북 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이 대북 전단 살포 민간 단체에 대해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일체의 도발적 언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현안 보고 자료에서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 교류 활성화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 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남북 공동 행사 추진과 결여말 큰 사전 편찬,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사업 등 다방면의 사회 문화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고 작은 통일을 실현하겠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한편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한 비핵화 진전 여건을 조성하는 선순환 구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사병 최초로 태극 무공 훈장을 받은 고 이명송의 연결식이 8일 육군장으로 열렸습니다. 지난 5일 노안으로 별세한 고 이명송의 연결식은 김요한 육군참모총장을 장의위원장으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거행됐습니다. 고 이명송은 1946년 10월 병으로 자원 입대해 6.25 전쟁 발발 전 제대했으나 전쟁 발발 후 재소집대 1등 상사로 임용, 3사단에서 소대장 대리로 복무했습니다. 특히 1950년 7월 28일 영덕지구 전투에서는 특공대장에 임명돼 대원 12명과 함께 목숨을 걸고 적진에 침투,
적 전차 3대를 격파했으며 다시 적진에 침투해 작전 도중 적에게 생포된 부하 3명을 모두 구출하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 같은 고인과 특공대원들의 결사전은 적의 포항 진출을 2주 이상 지연시킴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고 이명송은 1951년 7월 26일 사병 최초로 군인에게 가장 영예로운 훈장인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육군 3사단에서는 고인을 부대원 정신의 상징적 인물로 기리고 있습니다. 한편 고인의 유해는 8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육군이 올해 추진할 정보화 사업의 주요 내용을 민간업체에게 설명하고 사업 추진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정보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육군의 정보화 사업은 VoIP 교환기와 랜 구축 사업, 스마트폰 군 활용체계 보강, 헬기 위치 추적 체계 구축 사업 등 총 51개 사업으로 1,280여 원 규모입니다. 8일 국군재정관리단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정보화 사업 관련 업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설명회는 육군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집행 절차 소개에 이어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설명, 관련 업체와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51개 정보화 사업별 세부 정보가 담긴 정보화 사업 목록표를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업체가 사전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갖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육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 의지와 노력을 널리 알리고 육군 정보화 사업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등 육군과 업체 상호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2014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민원 처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특히 지난 2013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민원 업무에 있어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1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평가를 실시한 결과 방위사업청이 모든 평가에서 매우 우수로 평가받으며 종합평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 행정 서비스와 국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국방조달 관련 계약과 규격, 적격심사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해 특별 관리를 실시했고 고충 민원의 경우엔 사전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며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민원을 고객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처리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방위사업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특히 고객 만족을 위한 민원 시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2012년 고충 민원 처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민원 처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민원 업무에 있어 가장 우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전쟁 기념관은 8일 1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된 고 이익수 육군준장의 현양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고인의 유족을 비롯해 육군 1사단장과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1967년 소위로 임관한 고 이익수 준장은 6.25 전쟁 당시 공비토벌 작전, 소작봉 전투, 600고지 전투 등에 참전해 뛰어난 전공을 세웠으며 이후 수사사령부 감찰부장, 강원 병무청장 등을 역임 후 1967년 1사단 15연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고 이익수 준장은 1.21 사태 당시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투입돼 도주로 차단과 경멸작전을 전개하던 중 북한군의 귀순을 회유하려다 무장공비의 갑작스런 소총 난사로 안타깝게 전사했습니다. 정부는 그의 공을 기려 1계급 특진과 태극 무공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제83주년 이봉창 의사 의거 기념식이 8일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1932년 일본 동경에서 일왕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투척해 한민족의 자존과 독립의지를 만천하에 알린 이봉창 의사의 뜻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이봉창 의사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안중현 서울지방보훈청장과 독립운동 관련 단체 대표, 광복회원, 일반 시민,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약사보고, 기념사업회장의 식사, 기념사, 헌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안중현 서울지방보훈청장은 기념사에서 이봉창 의사는 고난과 역경에 좌절하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아끼지 않은 의연한 청년이라며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자고 말했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비록 히로히토 일본 일왕을 폭살시키는 데 실패했지만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 전선의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했으며 같은 해 4월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커우 공원 의거가 일어나도록 한 기폭제가 됐습니다. 정상의 신년사에는 국가를 이끄는 방향이 들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올 신년사에는 경제 살리기와 통일 준비가 주된 내용이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남북관계의 중요성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올 한해 남북 공동의 관심사인 남북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국이 최근 벌어진 소니 영화사 해킹과 관련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지금 최근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의 올 신년사에는 유난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도발 가운데 이 사이버 테러 부분 들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북한이 해마다 신년사를 통해서 대남 관계 개선의 의지를 저들이 확실히 있다고 표명을 하곤 합니다. 네. 하지만 돌이켜보면 2010년도에도 신년사에 남한 언론이 떠들썩할 만큼 남북 관계의 새로운 이미지를 이제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신년사가 소위 주장하는 남북 관계는 허울뿐이다라고 저는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막 폭격을 하고 그리고 폭침을 했다면 최근 들어와서는 수법이 더 겸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이버 테러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정보 당국자가 밝힌 바에 의하더라도 30여 개의 주요 기관들을 침입하려고 했던 흔적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자유북한 방송 해킹 사례 때도 약 3개월 전부터 최고 관리자의 번호를 계속 해킹 시도했고 끝내 해킹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홈페이지 자체를 이제 파괴해 버렸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이런 면에서 북한의 김정은의 새 신년사 이 얘기는 이야기대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그 뒤에 숨어 있는 저들의 대남 조카 통일 전략에 대해서 꿰뚫어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말하기로는 사이버 공격은 이 국가 전반을 이렇게 흔들 수 있는 이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이었죠. 이 소니 해킹사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결론 내리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심적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 심증. 소니사를 북한이 아니면 누가 왜 해킹을 했겠습니까? 네. 그냥 단순히 해킹한 게 아니라 북한 당국자들이 사실 미국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테러를 9.11 테러를 상기시켰죠. 네.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에 대해서 우리가 테러한다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아주 극도로 지금 그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니 해킹사 같은 경우에 북한은 저들 말로는 최고 저놈을 건드리는 영화를 실제로 만들었으니까 네. 할 수만 있다면 해킹뿐이겠습니까? 별걸 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인터뷰에 대한 영화를 홍보한 효과를 줬다. 네. 자체적으로 아마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지 그렇죠.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미 정부에선 이 새로운 북한 제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제재 명령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예, 2008년도, 2010년도, 11년도에 이어서 네 번째 행정명령인데요. 네. 이번에 136875. 기존 거가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포괄적인 성격을 띄었습니다. 과거에는 39호실이라든가 경찰 청구를 향해서 특히 천안함 사건이 터진 다음에 금융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했었는데 이번에는 북한 정부, 노동당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10명의 인원들 그리고 3개의 단체를 지정했지만 그 행정명령의 뒤에 부분에 가보면 재무부라든가 미 국무부가 자의로 해석을 해서
보다 심도 깊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어찌 보면 북한 전체를 그냥 압박하는 것이고요. 이런 거에서 북한 당국이 충격이 아닐 수 없겠고,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제재를 해도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워낙 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심도 있게 져들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아주 숨이 찰 거다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이 미 의회에서는 2008년 이후 빠진 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 북한을 재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당시에 미국은 북한과의 이제 핵 합의를 이제 전제 조건으로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를 시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특히 써니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이제 발끈했죠. 아주 그냥 이거 용납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난 12월 19일 날에 이제 그 로버트 메덴데즈라는 이제 정치인인데 상원 외교위원장입니다. 네. 막강한 사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케리 국무장관한테 직접 편지를 씁니다. 지정하자 북한 테러 지원국으로 라고 이제 시발점을 뗐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114차 이제 미 의회가 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써니 해킹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고 오늘자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의하면 저들이 서면 질문에 전에 에드러시 의원 전에 이제 하원 상원위원장 하던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이 정식으로 의제를 발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의하는 내용에는 과거처럼 무슨 그 마약 그리고 그 외환 위조, 테러 이런 것들이 포괄돼 있지만 이번에는 그 써니 해킹과 같은 사이버 테러에 대한 부분도 집어넣을 거고 이런 것들이 해제되기 전에 절대로 테러 지원국에서 뽑아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또 이야기가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과거 W 부시 대통령 때 해제한 게 잘못이고 오바마 정부가 그걸 유지한 게 잘못이고 그리고 이번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사안을 바꿔서요. 지난해 12월 말이죠. 그 북한 탈영병이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이슈가 또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 공안의 검문 검색이 또 강화가 되고 이 두만강을 이용한 탈북 루트가 차단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마 한시적으로는 거의 완전 무결하게 차단되지 않을까. 북한은 북한대로 경비를 강화했고요. 중국은 중국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지금 아주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네티즌들이 왜 이런 중대한 사안을 우리가 대한민국 신문을 보고 알게 되냐. 그래서 아주 불을 끓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 정부가 대책을 취해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비를 강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절대로 범죄자는 범죄자지만 절대로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중국 네티즌들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올해 남북관계, 북한의 솔직하고 실효적인 노력이 있어야 발전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군 장병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MKIS에서 심리상담사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열린 병역 문화를 위한 심리상담 기법과 전역 후 취업 준비에도 도움이 되는 강의로 시험을 거쳐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강좌는 인터넷과 인트라넷 MKIS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자격증 시험 응시는 베리트 원격 평생교육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2014년 소득세 연말정산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개인별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문서 업로드 시스템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기간은 하사 중사, 소위 중위는 20일부터 26일, 상사 원사, 준위 대위는 27일부터 30일, 군무원, 영관장교, 장군은 2월 2일부터 4일까지며 누락 또는 추가 내용 제출은 2월 5일부터 6일까지 입력하면 됩니다. 해군이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하고 실무에 배치된 신병들의 빠른 부대 적응을 돕기 위한 병영생활 안내서 병영생활 길라잡이를 발간했습니다. 1장부터 3장으로 구성된 책자는 실무 배치에서 전역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휴가, 외출, 표준 일과표 등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고충 상담, 부대별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또한 각 부대 홈페이지에도 탑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육군군사연구소가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 10년사를 집필할 연구관을 모집합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정보작전참모부의 변천과 발전 과정, 주요 정책, 성과 분석 등으로 대전권에 거주하거나 부대 내에서 근무 가능자는 우대합니다. 오늘 16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며 합격자는 23일 개별 통보합니다. 탱크잡이의 명수로 불렸던 고 이명송의 연결식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6.25 전쟁 중 태극 무공 훈장 수훈자는 60여 명인데요. 그중 고 이명송은 사병으로서 최초는 물론 1951년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받았던 분입니다. 목숨을 걸고 적진에 침투해 온몸으로 조국을 지켜낸 그분의 투철한 군인 정신, 우리 후배 장병들 모두가 본받아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